전해드린 대로 제주 항공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과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B737, 800 기종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에 이 해당 기종이 한 101대 정도 돼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수조사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인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지만 그 기종의 제작사인 보잉사 그리고 또 미국 항공 관련 기관까지 같이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밝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케이스에서 2019년 같은 경우에 보잉 737 계열에 대해서 국내의 동체 균열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한 때가 있고 그때도 한 9대 정도의 균열이 발견이 돼가지고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수조사 이외에 별도로 이번 운행이 됐던 제주 항공에 대해서도 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감독도 실시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 사실 737개의 기종이 최근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기체 결함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그렇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보잉 737-800의 기장 출신이시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종이 정확히 어떤 기종이고 사고가 왜 이렇게 자주 나는 건가라고 보세요? 첫째는 이제 보잉 항공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리고 LCC 대략 5시간 정도의 비행 거리를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최초에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착륙 특성도 양호하고 조종사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사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운항 횟수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항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한 이벤트도 많이 있고 또 많은 항공사들이 737 항공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이번 사고 직전에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서 오고 간 교신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 주의라는 조언을 내렸습니다. 공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폭행을 통보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그 뒤에 랜딩 지시 나가고 조종사가 스탠바이 등등 하고 조금 더 교신이 있었는데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발표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고기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3번 외쳤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또 고잉 어라운드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제한적인 정보입니다만 이런 상황들로 어떤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결함이 조금 있다고 해서 메이데이 콜을 바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메이데이라는 항공 용어, 긴박한 비상신호를 바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고민하지 않는 아주 선명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메이데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포를 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어제 국토부에서 사고 원인의 하나로 이제 전원 셧다운이 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항공기에서 전원 셧다운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건가요? 전원이 셧다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엔진이 잘 작동이 될 때 그 안에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돼서 거기서 전기를 생성해서 그 전기를 통해서 이제 계기나 각종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계속 충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저희들이 또 비상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옥스 또 보조 엔진이 있습니다. 항공기 후미에 우리가 시동 걸 때도 사용하고 에어컨으로도 사용하고 또 전기가 필요할 때는 공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전기가 다 나갔다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사실 엔진 2개가 다 꺼졌을 때 제너레이터 생성을 못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APU는 연료가 있는 동안에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네. 배터리는 이제 용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잉 737-800 같은 경우에는 30분, 40분, 뭐 길게는 60분 정도 그 정도 비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장석 조종석 계기판에만 전기를 제공하는 마지막 전기는 거기까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 당시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전원 셧다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원 셧다운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가정하고 있지 않은데 예. 네. 그 일단은 엔진 하나는 선명하게 오른쪽 엔진이 꺼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왼쪽 엔진이 일부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도 유추를 하고 있지만 네. 그 제너레이터가 작동이 됐을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러나 예. 이제 다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행 기록 장치나 그 플라이트 예. 그 데이터 레코더를 다 보면은 나오겠지만 다른 계기들이 얼마나 마지막에 전기를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보면은 그 제너레이터 2개가 다 나가는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그 트랜스폰더가 작동이 돼서 관제소에서도 신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라디오 키가 작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것도 다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시기를 판단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착륙할 때도 오른쪽 엔진의 리버서가 열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에 그런 전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 계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예. 충분히 당연히 조종사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시간과 고도 네. 그 두 가지를 확보해야 또 절차에 따라 매뉴얼로 수동으로 내리는 절차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네. 더 급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참사를 키우는 데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당 구조물이 규정 위반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착륙할 때 보이는 가늠자 같은 예. 어떤 신호를 보내는 로컬라이저 시설인데 예. 기본적으로 그 국토교통부 예규에 보면은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규칙에 보면은 이것이 부딪히면은 쉽게 부스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재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콘크리트가 뭐 이렇게 부딪히면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항공물 장애물에 관한 규정을 예. 위반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현재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주로가 끝나고 한 250m 이후에 이런 부분에 설치됐기 때문에 현행 규정에 단순히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떤 그 다른 항공 사건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예. 논란이 되는데 다만 해외에서의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어떤 케이스에도 이렇게 어떤 콘크리트 구조물이 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개선 장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네. 고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저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운항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저 로컬라이저 설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운항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 좀 부서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 나오는데 조종사 그 해당 기장 입장에서는 내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한 콘크리트 벽에 부딪힐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고항공기가 이제 사고 직전에 무리한 운행을 해서 사고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항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기종이 뭐 중단거리 기종이다 보니까 짧게 많이 비행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안, 제주, 인천 국내 3개 공항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등 5개 국가 5개 공항을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제주항공의 월 평균 가동 시간 역시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긴 편에 속한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주항공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유 여객기 한 대당 월 평균 운송 시간이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서는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고 교수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B737-800 기종이 항공사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기종인데 그 이후에 이제 관리라든지 운항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번 사고기의 운항 스케줄도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또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영업 가동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또 가동률이 높을 때도 있지만 중정비를 하는 기간에는 한 달 정도 항공기를 멈춰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동 시간 또 법적인 절차와 기준 안에서 이루어졌을 것이. 다만 그 정비 시간이 확보가 충분히 되었느냐 그거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선 기준으로는 30분, 국제선 기준으로는 1시간 정도의 그 턴어라운드 정비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느냐 준수했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기장 출신의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 전기 셧다운에 대해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이 주장을 제기하는 이유가 기장이 이제 메이데이를 외친 다음에 위치 추적 시스템 송신도 끊겼고요. 그 다음에 관제탑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 셧다운에 의해서 한 번 선회를 하고 2차 선회를 해서 착륙을 할 때 굉장히 급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고가 난 이후에 플라이트 레이더를 다시 열어보았는데 그 착륙은 03분 정도에 내렸지만 58분 그 파이널 접지 전에 이미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궤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궁금했던 것이 그 전 단계에 랜딩기어를 내렸는지 시도를 했었는지 아니면 고라운드를 한 단계에서 랜딩기어를 올렸는지 그 고도나 그 거리가 얼마나 됐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전기가 다 없을 거라는 추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기가 없다는 것은 그 처음에 오른쪽 엔진이 꺼진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영상으로도 확연하게 나왔고 왼쪽 엔진도 그 강화 접근이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그때는 파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상승을 위해서 파워를 넣었을 때 왼쪽에서도 서지 현상이나 약간의 미미한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현상이 발견이 돼서 그때 조종사가 인지하고 파워를 줄였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간이나 고도를 확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만 반대편으로 급히 안전하게 착륙이 목적이니까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기술을 공항으로 먼저 돌리고 또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엔진 2개가 다 작동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전기가 먼저 나가지만 유압도 남아있는 유압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컨트롤도 마지막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종사 기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활주로 연장선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항공에서는요, 정비 불량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항공기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항공기 정비는 우리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 비행 전 정비, 비행 후 정비, 또 비행 시간마다 주기별로 또 경비행기 중정비 필요하면은 그 제작사까지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그 절차와 기준이 엄격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족들이 정부, 제주항공과 장례 절차 일부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 절차를 존중할 것이며 보험사와 협의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향후 보험 처리와 관련한 그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제주항공 측이 유가족들에 따라서 무안국제공항 1층 합동 분향소 설치 등에 합의한 걸로 전해진 건데 이 참사 이후에 사고 수습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참사 이후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러나 처음에 큰 의문점이 이제 왜 매뉴얼로 랜딩 기어를 다운을 해야만 제동 거리가 짧아졌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의문이었고 그걸 계속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음성 기록 장치와 또 교신 기록들 또 그런 플라이트 레코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명하게 다 원인이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그 조종사 입장에서는 끝까지 항공기를 통제했고 안전하게 착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지만 착륙 이후에 속도가 많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비상 탈출까지 안전하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에서는 이제 사고 피해와 관련해서 보험사와 본격적인 배상금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기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보상 관련해서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몬트리올 협약이란 것이 항공사고 보상에 관한 통일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공사고가 있으면은 승객에는 대략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소화물에 대해서는 대략 한 200만 원 전후에 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737 기종에 대해서 비슷한 정도의 보험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그 보상 한도는 한 10억 달러, 현재 환율로 대략 한 1조 한 4,700억 정도의 어떤 그 보상 한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유족들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3천만 원. 환율로 따지면 대략 한 17만 달러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결국 아까 얘기하신 그 몬트리올 협약에 따른 기준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아까 우리가 이 원인을 왜 분석을 하냐 하면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한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몬트리올 협약이란 것이 최소 어떤 그 보상이나 기준인 것이지 운행상의 과실이라든가 정비상의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많은 어떤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어떤 기체나 이런 결함이 있다고 하면은 보잉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안공항에 이 로컬라이저 상의 어떤 설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의 규명에 따라서 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배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가 정해지는 그런 것인데 다만 다행인 것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자동차 사건이 발생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고 이후에 구상 절차를 하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번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내 보험사를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보험금 지급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국 지자체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는요. 지자체 청사와 광장 등 총 20곳에 합동 분향소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 발생 지역이죠.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 1층 2번 게이트 전면 그리고 무안 스포츠파크 그리고 전남도청 만남회 광장에 분향소 설치하고 조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분향소의 운영 기간 자체는 국가 애도 기간인 1월 4일까지라고는 하는데 다만 전남 그리고 세종,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점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에 한 레저 업체가 한강 유람선 불꽃놀이를 강행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해양레저라는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아라뱃길에서 이렇게 오가는 어떻게 보면 인천과 서울에 있는 한강을 오가는 그 유람선인데 거기에서 이 불꽃놀이에 대해서 그 예정을 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6
향후 6개월간 이번 다가오는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예. 운행을 중지했고 실질적으로 그 운행 주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취소할 수 없는 것 예.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네. 이번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장으로서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음성 기록 장치 예. 조정실에 CVR이 가장 중요하고 또 관제사와의 교신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또 플라이트 레코드, 또 하드디스크가 장탈형으로 다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다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원인 규명이 될 것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원인 규명을 하는 블랙박스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 가지 정도의 자료가 종합되면 충분히 검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속하고 충분한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